거리는 온통 붉고 푸른 빛의 향연이었다. 12월의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68 옥자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양손에는 묵직한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 무게만큼이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렘이 가득 차올랐다. 백화점 지하 식품관을 3바퀴나 돌며 고른 최고급 한우 갈비 세트와 손주 녀석들이 노래를 부르던 최신형 변신 로봇, 그리고 손녀를 위한 분홍색 털커트까지. 옥자씨의 연금 통장은 홀쭉해졌지만 손주들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면 그깟 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이고 어머니, 날도 추운데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옥자씨는 짐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우리 손주들 크리스마스 선물이지요. 오늘 같은 날 할미가 빠지면 쓰나.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매무새했다. 혹여나 찬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낡은 코트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는지. 아들 민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며느리 미지는 번화가에서 꽤 큰 규모의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다. 그들의 세련된 삶에 누가 되지 않으려 옥자씨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딩동 딩동.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다.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문을 연 것은 며느리 미진이었다. 그런데 표정이 묘했다. 반가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오지 말아야 할 불청객을 맞이하는 듯한 건조하고 싸늘한 눈빛. 집안의 온기는 훈훈했지만 현관에 서 있는 옥자씨에게 닿는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가웠다. 그래, 날이 많이 춥구나. 우리 강아지들은 잘 있었니? 애들은 방에서 게임해요. 들어오세요. 미지는 옥자씨가 낑낑대며 들고 온 쇼핑백을 받아줄 생각도 하지 않고 획 돌아서 거실로 향했다. 옥자씨는 무아나올 감추려 짐짓 더 밝은 목소리로 아들 민호를 찾았다. 민호는 아직 퇴근 전이니? 아니요, 씻고 있어요. 저녁 예약 시간 다 돼서 준비하느라 바빠요. 저녁 예약? 옥자씨는 잠시 멈칫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자신에게는 언질조차 없었던 탓이다. 하지만 옥자씨는 서운함을 꾹 눌러 담았다. 바쁜 아이들이 깜빡했겠거니 혹은 서프라이즈로 모시고 가려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옥자씨는 거실 소파 한쪽에 조심스레 짐을 풀었다.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 선물 상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다 뭐예요? 미진이 팔짱을 낀 채 턱짓으로 선물 더미를 가리켰다. 올해 준수랑 지민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지. 준수가 갖고 싶다던 로봇이랑 지민이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산 코트야. 그리고 이건 너희들 먹으라고 사온 갈비고. 옥자씨의 들뜬 설명에도 미진의 미간은 찌푸려졌다.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옥자씨가 정성스레 고른 선물들을 마치 재활용 쓰레기 보듯 훑어보았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런 부피 큰 장난감 집에 둘 데도 없어서 처치 곤란이라고요. 그리고 저 코트 브랜드 어디 거예요? 백화점 매대에서 파는 2월 상품 아니에요? 요즘 애들 눈 높아서 저런 거 안 입어요. 옥자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월 상품이라니. 백화점 정식 매장에서 신상품으로, 그것도 점원에게 사정해서 하나 남은 사이즈를 겨우 구한 것이었다. 아니다가 이거 신상품이야. 그리고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됐어요 어머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사오실 돈 있으면 차라리 현금으로 주세요. 애들 학원비 보태게. 촌스러운 옷 사와봤자 입히지도 못하고 옷장만 차지해요. 나중에 버릴 때도 돈 드는 거 모르세요? 미진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촌스럽다. 버릴 때 돈 든다. 옥자씨가 며칠을 고민하고 아픈 다리를 이끌며 고른 정성이 순식간에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순간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이 떨려왔다. 그때 욕실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 민호가 나왔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민호야, 잘 있었니? 옥자 씨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아들을 쳐다봤다. 하지만 민호의 시선은 옥자 씨가 아닌 손목시계로 향해 있었다. 엄마, 오시는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저희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민호의 말에 옥자 씨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가다니? 저녁 먹으러 가는 거 아니냐? 나도 같이. 아, 어머니. 미진이 끼어들었다. 그녀는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을 통해 옥자 씨를 힐끗 보았다. 오늘 저희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4인석밖에 없어요. 크리스마스라 예약이 꽉 차서 의자 추가도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긴 코스 요리라 인원수 안 맞으면 입장 자체가 안 돼요. 저희끼리 오붓하게 보내려고 몇 달 전부터 어렵게 예약한 곳이라 취소도 못해요. 그러냐? 그럼 나는 집에 계시기도 좀 그렇죠? 저희 늦게 들어올 건데. 그냥 선물 두고 가세요. 나중에 애들한테 전해줄게요. 아, 갈비는 냉장고에 넣어주시고요. 옥자 씨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리고 옆에서 묵묵히 넥타이를 매만지는 아들의 침묵이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무거운 짐을 들고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물 한 잔 내어주기는커녕 밥 먹으러 가야 하니 나가달라는 축객령이었다. 민호야, 너도 같은 생각이냐? 옥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엄마, 미안해요. 미진이가 워낙 가고 싶어 했던 것이라.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늘은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다음에. 그 기약 없는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지 옥자 씨는 잘 알고 있었다. 옥자 씨의 시선이 거실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선물 상자들에 머물렀다. 붉은 리본이 유난히 처연해 보였다. 그래, 알았다. 너희끼리 오붓하게 보내야지. 내가 눈치 없이 끼어들 뻔했구나. 옥자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마음이 무너지니 몸도 지탱하기 힘든 모양이었다. 갈비는 냉장고에 넣어두마. 애들 오면 선물 잘 전해주고.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엘리베이터 잡아드릴게요. 미지는 옥자 씨가 현관을 나서기도 전에 이미 아이들을 부르며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준수야, 지민아, 코트 입어 빨리. 아이들이 뛰어나와 현관을 지나쳤지만 할머니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엄마를 따라 나갔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건성으로 던진 손자의 인사말이 닫히는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다. 옥자 씨는 쫓겨나듯 현관 밖으로 밀려났다. 쾅 하고 닫힌 철문은 거대하고 차가운 벽처럼 옥자 씨를 가로막았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옥자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파트 복도의 센서등이 꺼지며 어둠이 내려앉았다. 손을 휘저어 다시 불을 켤 기운조차 없었다. 품 안에는 며느리가 차마 받지 않아 도로 가져나온 직접 짠 목도리가 든 작은 쇼핑백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다. 밤새 돋보기를 쓰고 한 코 한 코 정성스레 떴을 그 목도리는 이제 갈 곳을 잃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길 어디선가 징글벨 노래가 들려왔다.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가로수들이 옥자 씨를 비웃는 듯 반짝거렸다. 찬 바람이 옥자 씨의 젖은 눈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차갑게 식었다. 돈으로 달라. 자리가 없다. 옥자 씨는 며느리의 말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씹을수록 비릿한 쇠맛이 나는 것 같았다.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선 인간적인 모멸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매달 25일이면 며느리의 카페 건물 관리인에게서 문자가 오곤 했다. 이번 달 월세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그 월세는 미진이 낸 것이 아니었다. 며느리가 카페를 시작할 때 건물주에게 사정하여 보증금을 깎고 월세는 자신이 몰래 대납하기로 했던 옥자 씨의 비밀스러운 지원이었다. 미진은 그저 자신이 운이 좋아 착한 건물주를 만나 월세를 유예받고 있다고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장사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힘들어요 라며 죽는 소리를 하던 며느리였다. 그래서 옥자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헐고 식당 주방 일을 하며 번 돈으로 2년 넘게 매달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대신 내주고 있었다. 아들 기 살려주고 며느리 고생 덜 시키려는 어미의 맹목적인 사랑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사랑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정류장에 도착한 옥자 씨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텅 빈 도로 위로 택시 한 대가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의 슬픔과 당혹감은 차갑게 가라앉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서늘한 결심이 들어차고 있었다. 그래, 돈이 좋다고 했지. 옥자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돈으로 주마. 아니,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똑똑히 알려주마. 멀리서 다가오는 버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옥자 씨의 굳게 담은 입술을 비추었다. 더 이상 호구 같은 시어머니는 없었다. 크리스마스의 악몽은 며느리에게 선사할 선물이 될 것이었다. 옥자 씨는 품에 안고 있던 손뜨개 목도리를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다. 버스에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전에 없던 서슬퍼런 위엄이 느껴졌다.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12월 26일의 아침, 옥자 씨의 낡은 빌라에는 서늘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밤새 보일러가 돌아갔음에도 밤바닥에 옮기는 옥자 씨의 시린 마음까지 데우지는 못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어제 겪었던 마음의 타박상에 비하면 이 정도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챙겨 먹지 못한 고혈압약 봉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물 한 모금과 함께 약을 삼키며 옥자 씨는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았다. 26일,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오늘은 며느리 미진의 카페 월세가 이체되는 날이었다. 옥자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 꾸러미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통장 하나를 펼치자 지난 2년여간의 기록이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매달 25일 혹은 26일 꼬박꼬박 찍혀있는 500만 원이라는 숫자.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옥자 씨의 피와 땀 그리고 뭉러진 연골이 녹아 있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식탁 설거지부터 건물 청소, 남의 집 파출부까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노후를 대비하려 했건만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카페를 창업하겠다고 나섰을 때 옥자 씨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맸다. 어머니, 요즘 목 좋은 자리는 월세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요. 보증금은 어떻게든 하겠는데 월세 5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 3년 전 울상을 짓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옥자 씨는 덜컥 겁이 났다. 아들 내외가 빚더미에 앉을까봐, 혹여나 사업 실패로 가정불화가 생길까봐.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거래해온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건물주를 설득했다. 보증금을 자신이 1억 원 더 얹어주는 대신 며느리에게는 월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옥자 씨가 매달 5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직접 송금한다는 비밀 약정이 있었다. 그렇게 옥자 씨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었다. 며느리에게는 건물주가 마음씨 좋은 노인이라 자리가 잡힐 때까지 월세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며느리의 길을 살려주고 싶었고
부담 없이 장사에만 전념하길 바라는 시어머니의 깊은 배려였다. 하지만 그 배려는 독이 되어 돌아왔다.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알았고 시어머니의 희생은 당연한 공기처럼 취급받았다. 어제 현관문 밖으로 내쳐지던 순간 옥자씨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키운 것은 며느리의 자립심이 아니라 오만함과 무례함이라는 괴물이었음을. 내가 미쳤었지. 늙은이가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 옥자씨는 통장을 덮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품을 집어들었다. 평소에는 아까워서 잘 쓰지 않던 고급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르고 립스틱도 짙게 칠했다. 옷장에서는 가장 아끼는 짙은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늘 헐렁한 몸빼바지나 낡은 코트 차림으로 아들 집을 찾았던 지난날의 옥자씨는 이제 없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뒷방 늙은이가 아니었다.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매달 쾌척해온 실질적인 전주로서의 위엄을 갖춰야 했다. 핸드백에 통장과 도장, 그리고 건물주와 작성했던 이면 계약서 사본을 챙겨 넣었다. 핸드백의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칼집 소리처럼 비장하게 울렸다. 오후 2시, 며느리 미진이 운영하는 카페 덕휘는 도심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통유리로 된 화려한 외관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향긋한 커피 향이 어우러진 그곳은 미진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다. 옥자 씨는 카페 건너편 가로수 뒤에 서서 잠시 안이 들여다보았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카페 안, 미진은 직원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손짓 하나, 표정 하나에 사장님으로서의 권위가 넘쳐 흘렀다. 그녀는 카운터 옆 테이블에 앉아 우아하게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태블릿 PC를 두드렸다. 어제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하고 먹은 저녁이 꽤나 만족스러웠는지 그녀의 얼굴에는 기름진 윤기가 흘렀다. 옥자 씨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횡단보도를 건넜다. 카페 문을 열자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카페 덕힌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활기찬 인사가 쏟아졌다. 미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태블릿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건성으로 말했다.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옥자 씨는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미진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구두 굽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인기척이 가까워지자 그제야 미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미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평소의 수수한 차림이 아닌 정장을 차려입고 화장까지 곱게 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어제 그렇게 쫓아내듯 보냈는데 하루 만에 그것도 자신의 일터인 카페에 예고도 없이 나타난 것이 불쾌한 눈치였다. 미진은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손님들이나 직원들이 볼까봐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저 지금 바쁜 시간인데. 앉아라. 손님한테 인사도 안 하니? 옥자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미진은 멈칫하더니 입술을 삐죽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니, 손님이라뇨. 어머니가 무슨 손님이에요? 그리고 어제 일은 민호 씨가 전화 드렸잖아요. 다음에 식사하자고. 근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미진은 옥자 씨가 어제의 서운함을 토로하며 행패라도 부리러 온 줄 아는 모양이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지긋지긋하다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저 진짜 바빠요. 직원들 교육도 해야 하고 연말 정산도 해야 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통화로 해요. 네? 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가세요. 알바생 시켜서 테이크아웃 전에 담아드릴게요. 미진은 옥자 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빨리 커피 한 잔 쥐어주고 내보내려는 심산이었다. 옥자 씨는 그런 며느리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핸드백을 열었다. 커피는 됐다. 내가 너한테 얻어먹을 군번은 아닌 것 같구나. 옥자 씨는 챙겨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던지듯 내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났다. 미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와 옥자 씨를 번갈아 보았다. 이게 뭐예요? 또 무슨 건강보조식품 팜플렛 같은 거 가져오신 거예요? 저 그런 거 안 먹는다니까요? 열어봐라. 옥자 씨는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천천히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며느리의 눈동자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깊은지 미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평소에 순하고 물러터진 시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어서 열어보래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이야기니까. 돈이라는 단어에 미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미심쩍은 손길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입구를 열고 안에 든 서류들을 꺼내는 미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통장 사본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 미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게 뭐예요? 제 카페 계약서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머니한테? 미진의 시선이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통장 거래 내역을 훑어내려갔다. 임차인 김미진의 월차임 500만 원은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제3자, 이옥자가 대납하기로 한다. 미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이옥자, 어머니 이름이잖아요. 이게 무슨... 그래, 내 이름이다. 그리고 그 옆에 찍힌 도장도 내 것이고. 옥자 씨는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한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감상하듯 바라보았다. 네가 사장님 소리 들으며 우아하게 커피 내리고 있을 때 나는 남의 식당 주방에서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했다. 네가 월세 걱정 없이 좋은 옷 사 입고 외제차 굴릴 때 나는 무릎에 파스 붙여가며 그 돈 500만 원을 매달 채워 넣었어. 옥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거물주 할아버지가 봐준 게 아니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500만 원을 그냥 봐줘.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믿었니? 아니면 믿고 싶었던 거니? 미진한 말을 잇지 못했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구겨졌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다. 지난 2년간 당연하게 누려왔던 호사가 실은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의 뼈를 깎는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충격보다 더 큰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밝힌다는 것은 더 이상 그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제 네가 그랬지?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으니 현금으로 달라고. 촌스러운 거 가져오지 말고 돈으로 내놓으라고. 옥자 씨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미진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서 가져왔다. 내가 너한테 준 그 수많은 현금들의 영수증을. 카페 안에는 여전히 경쾌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옥자 씨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카페 안을 가득 채우던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미진의 귀에는 마치 고장난 기계음처럼 기이하게 웅웅거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얇은 A4 용지 한 장이 1000톤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종이 위 검은 활자로 명확히 박힌 특약사항과 그 아래 첨부된 통장 거래 내역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증거였다.
미진의 시선이 허공을 배회하다가 다시금 눈앞에 시어머니 옥자 씨에게로 떨어졌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늘 낡은 코트를 입고 김치 냄새가 밴 손으로 반찬통을 나르던 촌스러운 노인이었다. 세련된 자신의 카페와는 어울리지 않아 구석자리에나 앉혀두고 싶었던, 혹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던 존재. 그런 시어머니가 자신의 사업을 지탱해온 물주였다니. 미진의 뇌리에서 인지 부조화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게 정말 어머니가 내신 거라고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미진은 말끝을 흐렸다. 옥자 씨의 형편을 뻔히 아는 터였다. 남편이 남긴 유산도 거의 없었고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온 분이 아니던가. 옥자 씨는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식어버린 커피가 썼지만 어제 며느리에게 당한 수모의 맞부드는 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영락없는 노동자의 손이었다. 무슨 돈이냐고 물었니? 옥자 씨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탓에 오히려 더 서늘하게 들렸다. 네가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우아하게 원두향 맡으며 오픈 준비할 때 나는 새벽 5시에 인력사무소에 나갔다. 네가 손님들이 남긴 브런치 접시를 치우며 힘들다고 투정 부릴 때 나는 식당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하루에 500개가 넘는 뚝배기를 닦았어. 고무장갑 속으로 습진이 생겨 손가락이 짓물러도 약발을 돈 아껴서 이 통장에 넣었다. 옥자 씨의 시선이 미진의 명품 가방과 화려한 네일아트에 머물렀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미진은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지난 2년이다. 매달 500만 원씩 24개월. 도합 1억 2천만 원이야. 그게 내가 너한테 준 현금이다. 1억 2천. 미진은 숨을 헉 들이켰다. 단순히 월세를 안 내서 좋다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쌓여 억대의 금액이 되었으리라고는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그 거대한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어머니, 아니 그럼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사람을 바보로 만드세요? 제가 알았으면 더 잘했겠죠. 당황한 미진은 되려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무례함을 반성하기보다 이 상황을 만든 시어머니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탓하려는 방어기제였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그녀는 억울하자는 듯 눈을 흘겼다. 제가 거지예요. 왜 몰래 적선하듯 돈을 내주시고 그래요? 사람 비참하게. 비참해? 옥자 씨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카페 안의 공기가 쩍 갈라지는 듯했다. 네가 비참함을 모날 자격이 있니? 어제 그 추운 날 무거운 짐 들고 찾아간 시어미를 현관 문턱에서 쫓아낸 건 너다. 밥 한 끼가 아까워서 자리가 없다는 핑계로 내쫓고 정성껏 사간 선물을 쓰레기 취급하며 돈으로 내놓으라고 소리친 게 바로 너란 말이다. 옥자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네가 말한 그 돈으로 주마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히 계산해보니 나는 이미 너에게 차고 넘치게 주었더구나.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촌스러운 시어미가 네 가게에 기둥뿌리를 바치고 있었어. 그런데 너는 그 기둥에 대고 침을 뱉은 게야. 미지는 입을 다물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어제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낡은 쇼핑백을 든 시어머니를 보며 지었던 경멸의 표정, 귀찮다는 듯 내디텄던 말들,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옥자 씨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건물주와 통화하여 오늘 아침 팩스로 받은 임대차 계약 변경 통보서였다. 이게 내 마지막 호의다. 읽어봐라. 미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수신 임차인 김미진,
발신 임대인. 내용: 2022년 1월부로 제3자 대납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함.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월 차임 500만 원은 임차인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함. 미납 시 보증금에서 차감되며 3회 이상 연체 시 즉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글자 하나하나가 미진의 심장을 찔렀다. 다음 달부터 당장 500만 원을 내야 한다니. 현재 카페 매출로는 직원들 월급 주고 재료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그나마 월세가 나가지 않았기에 자신은 품위 유지비라도 챙길 수 있었던 구조였다. 그런데 월세 500만 원이 고정 지출로 잡히는 순간 이 카페는 적자 투성이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만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갑자기 이렇게... 미진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함은 사라지고 비굴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옥자 씨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옥자 씨는 매몰차게 손을 빼냈다. 갑자기가 아니다. 나는 2년을 기다렸다. 네가 자리 잡기를, 네가 철이 들기를, 네가 가족의 정을 알기를. 하지만 돌아온 건 문전박대와 모욕뿐이었지. 옥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면은 날카로운 소리가 미진의 비명처럼 들렸다. 옥자 씨는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며느리를 압도했다. 호의가 계속되면 관리인 줄 안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구나. 너는 내가 베푼 호의를 권리로 착각했고 그 권리를 휘두르며 나를 짓밟았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이번만 딱 1년만 더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500만 원을 어떻게 내요? 미진이 울상을 지으며 매달렸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지만 미진에게는 창피함보다 당장의 생존이 더 급했다. 이대로 지원이 끊기면 그녀의 화려한 사장님 놀이는 끝장이었다. 하지만 옥자 씨의 표정은 요지부동이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은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거라. 능력이 없으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남의 피 빨아서 호의호식하는 거 그거 도둑질이다. 나는 더 이상 도둑에게 곳간 열쇠를 맡길 생각이 없다. 옥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 민호에게는 아직 말 안 했다. 네 자존심 지켜주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라. 하지만 정 힘들면 네 입으로 직접 말하렴. 네 엄마가 그동안 내준 넷세 이제 내가 내야 해서 생활비 줄여야겠다고. 그 말을 끝으로 옥자 씨는 카페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또각. 옥자 씨의 구리 소리가 멀어질수록 미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어머니, 어머니! 미진이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화려한 카페 조명 아래 미진은 망망대해 홀로 남겨진 난파선처럼 초라해 보였다. 카페 내에 고나올 옥자 씨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린 공기가 들어왔지만 가슴 한 구석을 꽉 막고 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거리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옥자 씨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낸 당당한 옥자 씨였다. 하지만 승리감 뒤편으로 씁쓸함이 앙금처럼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2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돈으로라도 며느리의 마음을 사고 싶었던, 그래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싶었던 자신의 미련한 사랑이 가여워서였다. 옥자 씨는 핸드백을 고쳐매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될 터였다. 며느리의 버릇을 고치는 것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아들 내외의 삶에서 완전히 발을 뺄 것인가. 어느 쪽이든
예전의 호구 시어머니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옥자 씨가 떠난 카페에는 무거운 침묵면이 덩그러니 남았다. 미지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계산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던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순식간에 그녀를 옥죄는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이번 달 매출에서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은 고작 200만 원 남짓. 여기에 옥자 씨가 지원하던 월세 500만 원이 비용으로 잡히는 순간 적자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마이너스 300만 원. 미진의 입에서 허망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쌓아올린 허영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남편 민호에게는 카페가 잘 된다며 떵떵거렸고 친구들에게는 능력 있는 여사장 행세를 해왔다.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피땀 어린 돈으로 유지된 사상 누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미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는커녕 빚을 내서 월세를 메워야 할 판이었다. 같은 시각 어둠이 짙게 깔린 옥자 씨의 낡은 빌라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아들 민호였다. 그는 어머니가 두고 간 갈비를 핑계로 혹은 어제 문전박대한 죄책감을 덜어내려 퇴근길에 들른 참이었다. 엄마, 저 왔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집안은 냉골이었다. 보일러를 외출로 돌려놓은 탓에 입김이 나올 정도로 서늘했다. 거실 한 구석, 작은 상을 펴놓고 저녁을 드시던 옥자 씨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맞이했다. 상 위에는 찬물에 밥을 말아놓은 그릇과 쉰 김치 한 조각, 그리고 멸치볶음이 전부였다. 민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제 자신들이 먹었던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목구멍으로 넘어올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아들 내외에게 최고급 한우갈비를 사다 주고 정작 당신은 난방비가 아까워 냉방에서 찬밥을 드시고 계셨다. 민호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밥은 먹었어? 옥자 씨는 황급히 밥그릇을 손으로 가리며 일어섰다. 초라한 밥상을 아들에게 보이기 싫은 어미의 본능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앙상한 손목을 잡아채고 말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 마디마디에 붙어있는 낡은 반창고들이 민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손이 왜 이래요? 아니, 별거 아니다. 일하다가 좀 긁혔어. 어서 앉아라. 보일러 좀 올릴게. 옥자 씨가 말을 돌리려 했지만 민호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그는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장롱 위 어머니가 미처 치우지 못한 통장과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오늘 낮 옥자 씨가 니진을 만나고 돌아와 꺼내놓았던 것들이었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봉투를 집어들자 옥자 씨가 말릴 새도 없이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대납 확인서, 그리고 수백 번의 입출금 내역이 찍힌 통장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미진의 카페 월세 500만 원.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된 내역. 송금자명 이옥자.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아내는 카페가 대박이 나서 월세 낼 걱정 없이 돈을 쓸어 담는다고 했다. 건물주가 좋아서 월세를 봐준다고 했다.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그 뒤에는 어머니의 뼈를 깎는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엄마, 미진이 가게 월세 엄마가 내주고 있었어요? 2년 동안이나? 민호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다. 옥자 씨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래, 네 처가 기죽지 않고 장사해보겠다고 하길래 너희들 잘 살면 그만이다 싶어서 그랬다.
내가 좀 더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 식당 주방일을 계속하신 거예요? 무릎 아프다면서요? 허리도 안 좋다면서요? 민호가 소리쳤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무지함과 불효가 사무치게 원통해 서였다. 어머니가 500만 원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그릇을 닦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참아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자신과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내쫓았다. 민호야, 진정해라. 내가 좋아서 한 일이야.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미진이 이 사람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내주는 거 알고 있었냐고요? 몰랐을 게다. 건문주가 봐주는 줄 알았겠지. 하지만 오늘 내가 가서 다 이야기했다. 이제 더는 못 해주겠다고. 내 형편도 이제 한계고 무엇보다. 옥자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제 너희 집 문 앞에서 쫓겨나면서 생각했다. 내가 자식을 망치고 있었구나. 호의가 계속되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고마움은커녕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 괴물을 내가 키웠구나 싶더구나. 어머니의 담담한 고백은 민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짐짝 취급, 그 단어가 비수가 되어 꽂혔다. 민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옥자 씨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병신이에요.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다 큰 아들의 통곡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옥자 씨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쓸어내렸다. 그녀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던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전과는 다르게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엄마, 저 가볼게요. 가서 바로잡아야겠어요. 민호야, 싸우지는 마라.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아니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벌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내린 그 결단 제가 완성할게요. 민호는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옥자 씨는 창문을 열고 멀어지는 아들의 차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옥자 씨는 춥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엉킨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민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미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살폈다. 혹시 시어머니가 벌써 다 일러 바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직 모르는지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보, 왔어? 오늘 좀 늦었네. 미진이 애써 밝은 척하며 다가왔지만 민호는 그녀를 본체만 채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 안에서 통장 사본들이 흩어졌다. 미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뭐야?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오늘 낮에 어머니한테 설명 들었다며. 민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낮고 차가웠다. 미진은 뒷걸음질 쳤다. 남편의 눈에서 평소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경멸과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나도 몰랐어. 정말이야.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셔서 난 정말 건물주가 몰랐으면 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민호의 고한 소리에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다.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이 놀라 문을 빼꼼히 열었지만 민호의 기세에 눌려 다시 문을 닫았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당신이 들고 다니는 그 가방,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애들 학원비, 그거 다 누구 돈인 줄 알아? 우리 어머니가 남의 집 설거지하고 청소해서 번 돈이야. 당신이 냄새난다고 싫어하던 그 꼬깃꼬깃한 돈이라고. 민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
당신은 사장이 아니라 기생충이었어. 어머니 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그러면서 주인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쫓아? 사람 새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나도 속상해. 어머니가 진작 말했으면 내가 그랬겠어? 그리고 당신은 뭐 잘한 거 있어? 당신도 어머니 챙긴 적 없잖아. 미진이 악을 쓰며 대들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나도 불효자야.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사람 노릇하려고. 당장 내일부터 가게 내놔. 뭐? 가게를 내놓으라고? 안 돼. 내 가게야. 내가 어떻게 키운 건데? 당신 가게? 웃기지 마. 월세 한 번 제 돈으로 낸 적 없는 주제에 무슨 당신 가게야.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생활비 카드 정지시킬 거야. 어머니한테 받은 1억 2천만 원 다 갚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사치란 없어. 민호 씨, 싫으면 이혼해. 위자료 창구 소송하고 양육권 내가 가져올 테니까 몸만 나가든지. 민호의 단호한 선언에 미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 그리고 당장 끊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어머니한테 가서 빌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 민호는 차갑게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미진의 얼굴에서 어제 어머니가 느꼈을 모멸감이 겹쳐 보였다. 그는 잡힌 다리를 빼내며 뒤돌아섰다. 비는 건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하는 거지. 당분간 각방 써.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민호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미진은 흩어진 통장 사본들 위에 엎드려 오열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그녀가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존재가 실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가장 거대한 산이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산사태가 시작된 뒤였다. 밤이 깊어갔다. 옥자 씨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몇 번이나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며느리의 번호였다. 지금 받아주면 또다시 어설픈 용서가 될 것임을 알기에 옥자 씨는 눈을 감고 벨소리를 외면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내일은 오랜만에 늦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이상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옥자 씨의 고단했던 2년의 노동이,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짝사랑이 비로소 막을 내리는 밤이었다. 해를 넘겨 2월의 끝자락, 거리는 여전히 쌀쌀했지만 바람 끝에는 미세한 봄 기운이 묻어 있었다. 도심 번화가 한복판, 한때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카페 더 퀸의 유리창에는 큼지막한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텅 빈 매장 안, 주인 잃은 의자들과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풍경은 한겨울의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쓸쓸했다. 미지는 먼지 쌓인 카운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박스테이프를 뜯고 있었다. 지난 2달은 그녀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남편 민호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었다. 생활비 카드는 정지되었고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돈이 없었던 미지는 결국 폐업을 결정해야 했다. 권리금이라도 챙겨보려 했으나 급하게 내놓은 가게는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미진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예전에 곱디고 온 사모님의 손이 아니었다. 화려했던 젤네일은 온데간데 없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으며 손가락 마디에는 거스러미가 일어나 있었다. 짐을 나르느라 생긴 멍자국들이 팔뚝 곳곳에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박스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문득 시어머니 옥자 씨의 굽은 등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이보다 더한 일을 2년이나 하셨던 거야.
그제야 뼈저린 후회가 가슴을 쳤다. 자신이 우아하게 커피를 내릴 때 시어머니는 차가운 식당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수백 개의 그릇을 닦았을 것이다. 그 500만 원의 무게가, 그 노동의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몸소 체험하고서야 미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누렸던 호사가 시어머니의 골수였다는 사실을. 가게 정리를 마친 늦은 오후, 미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옥자 씨의 빌라로 향했다. 빈손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옥자 씨의 얼굴은 2달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혈색이 돌았고 무엇보다 눈빛에 생기가 넘쳤다.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지 않고 제때 식사를 챙기며 푹 쉰 덕분이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미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옥자 씨는 묵묵히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얼른 일어나라며 손을 잡아 끌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것은 냉정이 아니라 며느리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어른의 단단한 침묵이었다. 죄송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미진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현관 타일을 적셨다. 가게는 정리했니? 네, 오늘 다 비웠어요. 보증금 남은 거랑 제 가방이랑 보석들 중고로 다 팔았어요. 미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봉투를 꺼내 옥자 씨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3천만 원이에요. 어머니가 저 대신 내주신 돈 1억 2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선 이것부터 갚을게요. 나머지는 제가 식당이든 마트든 나가서 일해서 다달이 꼭 갚을게요. 평생이 걸려도 다 갚을게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염치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갚게만 해주세요. 옥자 씨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돈의 액수가 주는 무게가 아니었다. 지난 2년간 허영심에 들떠 살던 며느리가 자신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명품들을 팔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의 무게였다. 그리고 이거. 미진이 내민 것은 낡은 보온병이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사골국이에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예전엔 냄새 난다고 싫어했는데 끓이다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나서. 옥자 씨는 보온병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다. 구수한 냄새가 현관을 가득 채웠다. 그 냄새는 더 이상 촌스러운 냄새가 아니었다. 사람 사는 냄새였고 가족의 냄새였다. 옥자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들어와라.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에 미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옥자 씨의 다리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옥자 씨는 며느리의 등 위로 손을 올렸다. 거칠어진 며느리의 옷감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고부 관계가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돈으로 얽힌 갑과 을이 아닌 서로의 아픔과 노고를 이해하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민호까지 합세하여 세 식구는 옥자 씨의 좁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상 위에는 미진이 가져온 사골국과 옥자 씨가 무친 나물 반찬이 올랐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는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성한 저녁 식사였다. 미진아, 돈 갚는 거 서두르지 마라. 네가 땀 흘려 번 돈이라면 10만 원이라도 기쁘게 받으마.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네 마음가짐이다. 옥자 씨가 국을 뜨며 담담하게 말했다.
미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저 다음 주부터 마트 캐셔 일 시작해요. 힘들겠지만 어머니가 하셨던 고생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눈에도 아내에 대한 실망감 대신 다시 시작하려는 반려자를 향한 응원의 빛이 서려 있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3월의 어느 주말이 되었다. 옥자 씨는 오랜만에 백화점 나들이에 나섰다. 예전처럼 손주들 선물이나 며느리 눈치 보느라 싼 것만 찾아다니던 쇼핑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여상복 매장으로 들어가 마네킹이 입고 있는 화사한 봄 코트를 가리켰다. 이거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내 몸에 딱 맞는 걸로. 거울 앞에 선 옥자 씨의 모습은 근사했다. 2년 동안 남을 위해 헌신하느라 잊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카드를 꺼내 일시불로 결제했다. 그 돈은 며느리의 월세를 내주던 돈이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는 옥자 씨의 노후 자금이었다. 백화점을 나서는 옥자 씨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의 새 코트 위로 쏟아져 내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 미진이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 놓을 테니까 오셔서 저녁 드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옥자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사랑해요 라는 말보다 김치찌개를 끓여 놓겠다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았다. 그것은 며느리가 이제야 시어머니를 돈줄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옥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세상의 야박한 이치 속에서도 단호한 결단과 진심 어린 훈육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그녀는 증명해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옥자신의 가족은 이제 거칠애와 허영이라는 거품을 걷어내고 단단한 반석 위에 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다. 옥자신은 옷깃을 여미며 봄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남은 인생은 이 봄날처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스스로를 아끼며 따뜻하게 빛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헌신적인 어머니로서 그리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옥자 씨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였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거나 혹은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옥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임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실 이 땅의 모든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의 호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희생보다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을 한 번 더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다가오는 봄에는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를 향한 존중과 따뜻한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